예, 아마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네요. 한 10여 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얼굴 살짝, 숨겼고요. 일단, 여기 부동산 산업의 분리라고 썼지만 사실은 뭐죠? 이쪽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부동산 컨설팅, 뭐 부동산 중개, 부동산 예를 들면 개발, 뭐 부동산 자산관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걸 부동산 결정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동산이 계속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바로 부동산 투자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말을 썼지만요. 부동산 개발은 뭐 우리는 디벨롭먼트 또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임프루브먼트다. 예를 들면 개발의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그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짓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지만 부동산 개발자로서 돈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아버지도 부동산 개발업자. 우리 이제 개발업자를 디벨로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그 본인도 부동산 개발업자 그 아틀랜틱 시티라는 유명한 그 도박 시티를 소위 그 개발했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신도시 그 다스러 가는 그 할렘 지역을 또 개발한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트럼프의 자기 업적이라면 업적이고요. 그 아들도 또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래서 3대가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개발업자 그러면 대부분 다 뭘로 생각해요? 먹튀하는 사람들. 분양해놓고 대충 엉터리로 지어놓고 팔아치고 잠적해버리고 도망가서 잠적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뭐예요? 어찌 보면은 멋진 공간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나 개발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려면 뭐예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리츠라고 그래요. 리츠. 리츠는 뭐냐?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예요. 부동산이 예를 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츠라고 그래요. 리츠, RIITS, 리츠 해서다. 크래커 이름이 아니라요. 자, 뭐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또는 뭐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면 매수 등등의 그 좋은 프로젝트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자금을 모집해야 되죠. 이 자금을 옛날에 은행에서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꺼왔는데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많이 안 꺼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모아가지고 거대 자본을 만든 다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부동산 리츠 회사의 투자 수익률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죠. 보통 은행이자에 한 서너 배씩 벌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자유시장 경제야 할 정도로 이거 어디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할 정도로 부동산의 가장 큰 환경 변수 이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현재 26개 정도의 정책을 폈죠. 엄청난 1년에 대여섯 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거대한 폭발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정책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상당히 위축이 됐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부동산 의사결정. 이건 누구냐?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분야죠. 자, 여기 보면 부동산 기초이론, 기초 분야 그랬죠? 요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려면 또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용어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을 얘기하는 거.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 공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 또는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공법은 뭐죠? 개인과 국가 행정기관. 예를 들면은 뭐 지자체, 아니면은 뭐 서울시 이런 거, 그다음에 LH 공사 이런 데하고 소위 어떤 면에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그리고 각종 부동산의 소위 사용과 이용과 소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뭐 거래까지도 규제하는 법들이 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이거 뭐 대표적으로 뭐죠? 내가 잘 살고 있는 땅인데 도로가 난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비워달래요. 그럼 내가 버틸 수 있나요? 아니죠. 부동산은 사적인 어떤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에 도로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는 거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돈을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많이 받고 싶죠? 국가에서는 못 가요. 보상해줄 돈이 점점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돈을 좀 덜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소송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공법은 어찌 보면은 국가의 꼭 국토교통뿐 아니라 뭐 서울시도 그렇고 아니면 저 예를 들면은 뭐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저 산저 그 농수산부 같은데 이런 등등에서 자기네들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각종의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인중개사나 이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100개 정도의 법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부동산 관련된 규제나 이런 등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기초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 당연히 돈 들어가니까 회계도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은 항상 뭐예요? 세금 때문에 골아프죠. 자, 요새 어떻게 됩니까? 3주택자 팔면은 70%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팔겠어요? 자,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보유세 내고, 취득할 때는 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매도할 때. 전 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잖아요?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죠? 보유한다면 뭐예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니 요새 새로 나온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양도할 때, 팔 때, 양도. 처분할 때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자, 이 사이클이 결국은 내가 팔면은 다른 사람이 취득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돌잖아요. 이때마다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세금을 활용해야 되니까 특히 부동산 분야의 세금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요. 과거에는 임대소득 같은 데서는 세금 안 냈거든요. 자, 부동산 이론은 다 뭐냐? 금융 쪽 이론을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투자 분석하는 거, 예를 들면은, 순현가 분석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이라든가, 우리가 재무관리 같은 데서 배웠던 투자 분석 기법들이 대부분 그대로 들어와요. 문제는 그게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부동산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 경영학과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좀 유리하죠. 단지 법 공부만 좀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예요? 부동산을 알려면 이거 말고 딴 공부 좀 해야 돼요. 또 건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공사하는 거, 설비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은 법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잘하는 경제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기술적인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도 알아야 소위 온전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자꾸 언급하는 어떤 면에서는 분야고 이런 거 잘 공부해서 자격증 따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게 되죠. 자, 부동산 자격증, 미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부동산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 요거 한 1년 공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관리사는 2년 공부하면 되고요. 감정평가사는 최소한 3년 공부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이 실기도 있고 3차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쓸 때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요. 잘못 쓸 때. 왜? 감정평가 회사에 들어가야 2차, 3차의 그 허들을 넘기 쉽다. 자, 그 반면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도 창업을 해야 되죠, 대부분. 아니면 물론 큰 회사에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어떤 사람들이 회사 끝내고 나서 아주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조그만 부동산 중개업소 차려가지고 중개 수수료 받아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성 직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왜? 나이 들어가지고 노동으로, 응? 예를 들면 뭐
남의 집 도우미라든가, 뭐, 수업, 이거 아니죠. 이거보다는 소위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그래서 매년, 지금 몇 회인가요? 제가 2002년도에 13회였으니까 지금은 30몇 회가 나고, 이거 경쟁률도 꽤 높아요. 한때는 국민고시라고 그랬어요. 특히 IMF 끝나고 그럴 때. 그 반면에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게 이 주택관리사예요.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왜 좋으냐면은 공인중개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법률적이고 그러니까 민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 등등에서 시험을 보는데 요 기술적인 측면이 별로 안 가르쳐요.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에 예를 들면 뭐 이것저것 고장나고 엘리베이터 해야 되지 뭐 소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수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소위 말하는 건축 구조 또는 설비, 공사, 전체적인 공사 플러스 설비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리고 물론 법은 훨씬 더 영역이 많아요. 이거보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도 해야 되니까 뭐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니까 회계학 굉장히 많이 또 가르쳐요. 그래서 민법 분야도 많고 공법 분야도 많고 회계학도 공부해야 돼요. 회계학도 관리회계, 소위 원가회계까지 거의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경영대 학생 아닌 사람들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일반 경영대나 이런 쪽은 어디서 많이 떨어져요? 이 민법이 좀 어려워요. 민법의 범위가 공인중개사 한 3배쯤 돼요. 그래서 한 2년 걸린다는 얘기.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창업할 필요가 없죠. 또 뭐예요? 최소한도 처음 시작할 때 한 3, 400만 원씩 하지만 나중에 한 7, 800만 원까지 월급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놀죠.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사무직. 또 창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는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또 어떤 때는 잘하면 소장님하고 대우도 받아요. 물론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사람들에게 갑질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의 경향은 뭐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는 아파트 단지에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더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분쟁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이거는 주택관리사는. 내가 주택관리사 할 때면 내가 아파트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관리사를 소위 보유하고 있는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관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100명, 200명씩 뽑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무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뭐예요? 어떤 업체에서 위탁 관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걸 업으로 하건 안 하건 간에 부동산에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은행 지점장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주택관리사예요. 왜 그럴까요? 은퇴해가지고 경비할 수 없잖아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뭐 하냐, 관리소장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는, 다시 얘기하면 감정평가란 말은 말이 좀 이상하죠. 감정이라는 말이 진품이다, 아니다, 진짜다, 가짜다. 이거 평가란 말은 소위 말하는 이밸류에이션. 우리 직무평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보너스 주고도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감정은 큰 의미가 없고요. 부동산이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대부분의 경우. 물론 소유권에 대한 감정을 평가란 말은 value를 매기는 거예요. valuation 거예요. evaluation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일반적인 평가는 evaluation이죠. 이건 valuation이란 말이에요. value를 매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가격이 많거든. 호가란 말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공시지가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과세표준이란 말도 있고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멀쩡하던 부동산도 예를 들면 장마가 왔다 지진이 왔다 그러면 이게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평가해야죠. 매년 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공시가격 또는 기준적 가격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건 부동산 거래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고, 또 어찌 보면은 이 감정평가를 가격을 근처로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 돈 빌려 써야 되겠다 그러면 감정 가격이 얼마야? 그거에 준해서 소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실로 보면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초동이라는 데 보면은 10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거기는 감정평가사 400명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김앤장 정도 해당하는 법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이 많고 바빠요. 그거 말고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데는 무지하게 감정평가사 할 일 많아요. 왜? 나중에 새 아파트 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내 지금 재산은 얼마인지 이걸 시시각각 필요할 때마다 평가해 줘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변호사 자격증보다는 훨씬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감정평가사는 이거 만약 하시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진짜 지장 없는, 누가 우리 여학생들 중에 나 저 신랑들 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연애할 사람이 감정평가사라고 그러면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의사보다도 나아요. 의사보다. 자,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거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량재학원 가서 바로 공부하고 뭐 1, 2차로 놀아서 봐도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따고 대학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 공부량이 특히 주택관리사는 많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붙었는데 주택관리사는 2년. 제가 여태까지 떨어져 본 시험 중에 처음으로 떨어져 봤어요. 왜? 양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지치고 좀 몸이 아팠었어요. 그 2017년도에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안 된다. 근데 포기 못하고 다시 한번 본 거죠. 제가 이 두 자격증을 뜬 거는 저는 사실 원칙으로는 이 두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 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그랬었어요.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 이런 데. 근데 이제 최소한 경제 여건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죠. 앞으로 모르죠. 자, 외국 자격증, 자산관리사, CPM이라는 자격증, CCIM, 상업용 부동산 투자변호사.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선망에 대해서는 자격증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 소위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과학적인 분석 기법들은 다 어찌 보면은 뭐죠? 좋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건 그렇게. 자, 예를 들면 미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배리어도 있고. 이건 공인중개사나 이런 건 아니고, 소위 부동산 자산관리사인데, 우리나라에 이건 명함 같은데 박아놓으면 대단히 좋은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다지, 이렇게. 물론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없는 것보다 물론 100번 더. 이것도 공인중개사라고, 공인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에 대단히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 비공인이에요. 이름은 더 멋져요. 부동산 투자분석사, 뭐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등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부동산에 입문을 하기 위하고 자기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인지 모르지만, 창업을 해서 독립적으로 나가기에는 이런 국가공인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땄을 때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 말고 대안이 생기더라고요. 대안이.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지만 저도 학교 생활만 충실하게 한 게 아니고 하다 사업도 좀 해보고 성장도 해보고 말아도 먹고 인생에 소위 말하는 이 고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우리 나한테 생활 밀착적인 이 부동산 공부가 나한테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런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초 용어나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이해하려면은 물론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다 좋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따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학원에 가서 소위 현장 참여 수업을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보통 10월 마지막 일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1년 정도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다 합격될 수 있고 특히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은 살다가 누가 기회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기회 못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못 가요. 그게 나한테 서로의 찬스다 하고 붙들어 보는 거예요. 예? 좀 무식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꼭 시간적인 여유를 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라는 말을 하고요. 이 강의 아직 특히 야간 학생들, 기업경험 학생들은 뭐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나중에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목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업 듣는데 부담 많지 않아요. 또 착값도 별로 필요 없죠. 또 못 가요. 여러분 기껏해야 프로젝트 보고서인데 그걸 알면은요 부동산 실무, 부동산 관련된 서류들 보는데 나름 어떤 면에서는 일가견을 세울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찬스니까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한 6개나 7개 정도로 강의 숫자를 늘릴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자료로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상당히 많이 벌써 20분짜리가 한 4개 정도 여러분들은 전달이 됐네요.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강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